15장은 DSG 모형이고요.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의 이니셜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DSG 모형. 경기변동 연구의 이제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급적 뭐 몇 가지 마지막 강의니까 몇 가지 이제 히스토리라든가 어떠한 그 논쟁들이 있었는지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그런 스토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DSG 모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 중간 시험 이후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당시 발표된 연구 경기 변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제 기존의 거시경제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제 혁명적인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시경제 연구는 이제 대체적으로 케인지언 매크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케인지언 매크로를 완전히 대체해 버리는 그런 좀 혁명적인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분들은 이제 로버트 루카스, 핀 키들랜드, 에드워드 프리스카, 톰 사전트, 알이 빠졌습니다. 크리스 심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모두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약간 좀 시차를 두고 로버트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에 이제 뭐 굉장히 일찍 노벨상을 받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2000년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연구에 있어서 미시경제학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시장에 여러 가지 시장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런 시장의 이제 균형을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문제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반영을 한 그런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한 그런 형태의 이제 모형들을 개발을 했고요. 초창기 이론들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실물 경기 변동 이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론들이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라고 해서 DSG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토캐스틱은 이제 확률적인 혹은 확률 분포를 갖는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도 봤지만 거시경제의 어떤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정부의 정책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없을 때조차도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충격들은 어떠한 분포로부터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형 내에 이제 다양한 충격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충격은 확률 분포를 통해서 랜덤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일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균형에 대응되는 개념이 부분 균형인데 부분 균형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한다면 노동시장만 보고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사실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들로 인해서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시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효과를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G 모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한 시장에서의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파급이 되고 다른 모든 시장에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일반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형 내에 여러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그 다음에 자본시장, 재화시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팩터 마켓, 요소 시장이 될 것이고 재화시장이 이제 산출물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간략한 역사를 우리가 먼저 15장에서 살펴보고 초기 연구가 굉장히 혁명적이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론 자체로서는 정말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어 가고 발전해가는 이제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노동시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DSG 모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간 관계상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DSG 모형의 역사는 사실상 어디부터 어느 단계부터 출발점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가장 적절한 답은 Real Business Cycle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한 1980년 경에 물론 사실 기대 혁명 가설 Rational Expectation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 사실 그거보다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서 시작된 경기 변동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별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었을까? 실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을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초반에 살펴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을 기본으로 해요. 물론 우리가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고 특별히 그 안에는 뭐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문제도 없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문제는 사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을 해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동시에 이제 보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우 잔차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거시경제의 충격이 다양한 측면에서 올 수 있는데 생산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충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이제 소비와 투자와 혹은 뭐 자본 축적, 노동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변화를 이제 경기 변동 효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우선 솔로우 잔차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앞서 봤듯이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GDP도 측정할 수 있고 자본 스탁도 측정할 수 있고 노동 투입량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 혹은 뭐 total hours worked라고 해서 총 노동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A라고 하는 것을 관측할 수 없는데 이제 거꾸로 다른 변수들을 다 관측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TFP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솔로우 잔차를 이제 이것을 그 생산함수에 미치는 충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TFP 샥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성장 추세가 있을 거예요. A는 이제 그 라모 모형에서처럼 어떤 성장하는 추세도 있을 텐데 그 성장하는 추세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경기 변동분만 남겠죠. TFP에 미치는 충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의 기본적인 그 접근법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 모형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이 TFP 샥이었습니다. 솔로우 리지듀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솔로우 리지듀얼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리지듀얼 충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찾아낸 다음에 그 충격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슬로우 성장 모형처럼 모형에서 제가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충격을 넣어 주었을 때 소비도 변하고 또 투자도 변하고 GDP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와 비교해 봤더니 TFP 충격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경기 변동의 한 3분의 2 정도를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GDP의 변동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거에 한 3분의 2 가까이를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스타일의 거시경제 연구, 경기변동 연구를 그 전에는 뭐 하지도 않았었지만 새로운 어떤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그 거시경제를 경기 변동을 스터디하는 새로운 뭐랄까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충격들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함수의 TFP 충격만을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분의 3분의 2 정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충격들은 뭐 다른 그러니까 통화 충격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머니터리 샥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명목 부문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통화량의 증가율을 높이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갑자기 통화량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경우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1980년대 당시에는 그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이라는 걸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높은 그 비중은 그러니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의 도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머니터리 샥을 명목 부문의 충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TFP 충격은 사실상 이제 실물 부문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리얼 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얼 샥의 그 리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러한 경기 변동의 연구들을 Real Business Cycle Theory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RBC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명목 부문의 충격은 별로 이렇게 GDP의 경기 변동분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되는데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폐라든가 물과 같은 이제 명목 변수들의 경기 변동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최초에 실물 부분의 경기 변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 변동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밀튼 프리드만이나 혹은 이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 뉴 클래시컬이라고 부르는데 이 RBC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합리적 기대 혁명의 어떤 그 이슈를 제기했던 로버트 루카스라든가 이제 그 일련의 거시경제학자들은 그 통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목 변수라고 하는 것이 실물 부분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밀튼 프리드만은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필로소피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신념이나 그러한 철학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도 또 하나씩 해보죠. 실제로 이제 솔로우 잔차, 솔로우 리지듀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하나 찾았는데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추정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실제로 이제 솔로우 리지듀얼 TFP 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말까지 한 20여 년의 기간 동안 대체로 이렇게 솔로우 리지듀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내고 이런 이제 솔로우 잔차가 과연 소비나 투자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실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디베이트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케인즈안 매크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78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After Keynesian Economics라고 해서요. 예, 뭐 이렇게 이 두 사람입니다. 로버트 루카스랑 이제 탐 사전트 두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젊은 거시경제 학자였죠. 아직도 두 분 다 살아 계시니까 보시면 예, that the predictions of Keynesian economics were widely incorrect. 대체로 틀렸고요. And the doctrine on which they were based was fundamentally flawed. 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now simple matters of fact involving no subtleties 뭔가 이렇게 정교함 같은 것도 없고 in economic theory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 있어서 어떤 정밀함, 정교함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케인지안 매크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task which faces contemporary students of the business cycle is that of sorting through the wreckage, determining what features of the remarkable intellectual event called the Keynesian Revolution can be salvaged and put to good use, and which others must be discarded.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뭐 쓸만한 것들 몇 개 이렇게 추려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자, 버려버리자. 쓰레기 취급을 한 거죠. 예, 통째로 몇 가지 뭐 쓸모 있는 것들은 좀 있겠지만, 그렇죠? 쓸모 있는 것들 몇 개 이제 추려내서 완전히 폐기해 버리자. 이런 예, 그러면서 사실상 그 케인지안 매크로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케인지안 매크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케인지안 매크로는 그냥 그 거시경제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여러분 미시경제학도 수강하셨고 뭐 경제학원론 수강하셨고 이제 거시경제학도 이번 학기 끝나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한 어떤 연립방정식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과 더불어서 이제 뭐 실물 경기 변동 이론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먼저 뉴 클래시컬들과 이제 이후에 출현한 뉴 케인지언으로 구분이 됩니다. 뉴 케인지언들은 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릴 사람들이 뉴 클래시컬이니까 뉴 케인지언들은 이제 기존의 케인지언 매크로를 그대로 답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을 어느 정도 이렇게 탑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를 수용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케인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이 불안전하고 뭐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그 균형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뉴 클래시컬들과 이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네, 혁명이라고 MIT 교수인 이제 올리비에 블랑샤 교수는 이제 레볼루션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 클래시컬의 이제 선구자들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핀 키들랜드, 에드워드 프리스카, 그다음에 존 롱, 찰스 플라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로 1세대죠. 1세대 그다음에 뭐 2세대, 3세대까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1세대 거시경제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오리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뉴 클래시컬들은 1세대 RBC 모형에서는 사실상 명목 경직성이라든가 뭐 가격 경직성, 임금 경직성, 뭐 불안전 정보, 뭐 통화, 화폐 이런 것들 하나도 보지 않았었어요. 필립스 곡선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RBC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효용 극대화, 가계 부문에, 그 다음에 기업 부문에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일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세대로 가면서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지도 학생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했던 지도 학생들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에 가서는 명목 경직성 같은 것도 이제 살펴보고 불안전 정보 그다음에 머니 같은 것들도 이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에 도입해서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IT 경제학과의 올리비에 블랑샤 교수가 무슨 표현을 했었냐면 비교적 뭐 최근 논문인데 과거의 매크로를 쭉 정리해 가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new classicals embraced the Lucas Sargent call for reconstruction. Soon, however, the mencheviks, 러시아의 그 맨셰비키 당을 맨셰비키파를 표현하는 것이죠. Gave way to the Bolsheviks, and the research agenda became even more extreme. 뭐 맨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 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볼셰비키가 훨씬 더 극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건파라고 한다면 볼셰비키는 이제 강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썼던 것 예전에 이 논문을 봤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스나 사실 뭐 사전트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루카스 사전트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케인지안 매크로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매크로를 시작해야 된다.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고전파 새 고전파죠. 뉴 클래시컬이 지향했던 방향은 리컨스트럭션이 아니라 레볼루션이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너무 같다. 너무 지나치게 저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명목 부문 같은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1세대는 그랬었습니다만 이제 2세대로 가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금 배타적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당시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그 존 롱 이 사람이 이제 박사 과정에서 저도 이제 박사 과정 논문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다 교수들이죠. 제 지도 교수도 그렇게 한 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커미티가 구성이 돼 디펜스 커미티가 구성이 돼서 이제 커미티 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사위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정도 있어요. 네다섯 명 정도 이렇게 기억이 얼핏 하도 오래돼서 한 네다섯 명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저도 제가 논문 쓴 거 간단하게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별 문제 없으면 통과시켜주고요. 거기 이제 지도교수가 옆에 앉아 있긴 한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보통은 자기가 다 디펜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러면은 다 답해야 되고 그래서 디펜스 끝나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발표 끝나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 커미티의 교수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게 저한테 박사학위를 수여해도 되는지 이 논문 심사 패스할 건지 아니면 이제 페일할 건지 보통 이제 패스를 전제로 하고 디펜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디펜스를 했는데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디펜스를 미루는 거죠. 그때 이제 존 롱 이 교수가 저희 커미티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인사도 잠깐 하고 그랬었죠.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계속 뭐 직간접적으로 뭐 저도 들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보고 굉장히 배타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RBC를 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명목 변수 같은 것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같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지안 매크로 자체가 이미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론이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이후에 등장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사회나 뭐 사회 현상도 그렇고 우리 인간사가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이 스윙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살아가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스윙이 너무 크게 이제 간 거죠.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불안정 정보의 문제라든가 뭐 화폐의 역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것들도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걸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필립스 커브 같은 것들도 사실 별로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고집스러웠다고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의 일화는 뭐냐면 이 세컨 제너레이션 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명목 경직성 같은 거를 이제 모형에 집어넣어서 RBC 이론을 이제 확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보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제 뉴 케인지언들도 싫어하고 뉴 클래시컬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뉴 클래시컬들은 자꾸 이렇게 막 명목 변수를 보는 거 원래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싫어하고 뉴 케인지언들은 이 자체를 싫어하니까요.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형들을 만들면 이런 변형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다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지적했던 것 같아요. 올리비에 블랑시아 교수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뉴 케인지언들의 거시경제학은 사실상 뭐 리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뉴 클래시컬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뉴 케인지언 매크로가 뭔지 잘 모르고요. 이걸 이제 리폼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실 이건 이제 뉴 케인지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자신들을 자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 케인지언들이 자기 봤을 때는 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쪽은 혁명이고 이쪽은 개혁이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사실상 뭐 케인지언 매크로는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고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 매크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패러다임에 사실 편승한 거잖아요. 기존의 이론들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 기대를 수용을 했고요. 기존의 케인지안 경제학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을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불안정성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뉴 케인지언 매크로는 초기에 다 애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면 꼭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임금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거나 혹은 가격이 경직적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성 자체를 사실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초기에는 하지 못했었어요. 지금은 뭐 임금이 왜 경직적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이제는. 하지만 초창기만 해도 뉴 케인지언들은 그걸 잘 설명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또 컨트리뷰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출 금리가 높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전성은 또 왜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명목 경직성, 명목 임금 경직성, 그 다음에 가격 경직성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효율 임금, 자본시장의 제약 같은 것들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하긴 했지만 대체로 일반 균형 분석으로부터는 거리가 좀 먼 부분 균형 분석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만 본다든가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만 본다든가 대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이제 대부시장만 보는 것이죠. 상호간에 시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까지는 이때 당시에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말씀드렸지만 뉴 케인지는 기본적으로 RBC 이론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클래시컬들은 RBC 이론에 뭔가 자꾸 이렇게 뉴 케인지언 플레이버가 있는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이상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10여 년, 한 거의 20여 년 정도 지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클래시컬들과 뉴 케인지언들의 이제 불편한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도 스탠포드에 있습니다. 스탠포드에 있는 이제 로버트 홀이라고 하는 매크로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뉴 클래시컬들을 이제 프레시 워터라고 불렀고요. 뉴 케인지언들을 이제 솔트 워터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뉴 케인지언과 관련된 학교들, 뉴 케인지언 매크로를 하는 학교들이 보스턴 에어리아에 많아요. 보스턴 이런 쪽에 있어서 보스턴이 바닷가 도시니까 바닷가에 인접해서 이제 솔트 워터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뉴 클래시컬 매크로를 하는 그 학교들은 대체로 이제 5대호 연안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네소타라든가 로체스터 이런 학교들이 이제 미네소타는 뭐 아시겠지만 그 5대호 연안에 있는 학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체스터는 이제 온타리오 레이 근처에 있는 학교고, 그래서 이제 프레시 워터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프레시 워터 스쿨, 그 다음에 솔트 워터 스쿨 이렇게 학파를 스쿨은 학파죠.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뉴 클래시컬들은 이제 뉴 케인지언들을 가리켜서 더 이상 아무 쓸모 없는 신념과 이론에 집착하는 이제 bad economist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케인지언 매크로를 계속해서 답습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뉴 케인지언들은 뉴 클래시컬들을 가리켜서 현실은 무시하고 이제 겉만 번들을 한 여러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델 자체는 굉장히 뷰티풀하죠. 근데 이제 과연 현실 설명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뭐 scientific illus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융합점을 찾지 못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이내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이라고 DSG 모형이라고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키들랜드 프리스가 롱 플러스에서 시작된 RBC 모형은 이후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확대가 되었고요. 최초의 이제 TFP 충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화폐 충격,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든가 그러한 형태를 이제 충격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런 화폐 충격, 머니터리 샥 같은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전쟁 지출,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제 갑작스럽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이제 충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government spending shock, 그 다음에 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투자의 증가, 투자의 감소 이런 것들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 충격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측면에서 가격 경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뉴 케인지언들은 소비 부문에 있어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선호 충격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은 기업이 한계 비용 보다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차이를 마진이라고 한국에서 우리가 부르죠. 근데 보통 이 비율을 뭐 1.5배 더 받을 것인지, 1.2배, 20% 얹어 받을 것인지, 30% 얹어 받을 것인지, 이게 이제 마크업인데, 그 마크업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충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마크업을 인상한다든가, 갑작스럽게 마크업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크업 충격을 도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뉴스 충격 같은 것도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준칙이 채택이 되면서 테일러 준칙의 이자율 충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만 고려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뭐 충격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자율 충격에 따른 이제 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뿐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도 이제 모색을 했는데 금융시장의 마찰이라든가 financial frictions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 것도 이제 모형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마찰, 잡 설치와 잡 매칭 이런 것들도 이제 거시경제 모형에 포함을 시켜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마찰이 들어가면 금리 격차, 스프레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마찰을 우리가 포함시킨다면 이제 실업의 존재, 실업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스터디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거시경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업들의 이질성, 기업들이 서로 다르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뭐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기업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 제약에 직면한 가게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이제 핸드 투 마우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달에 발생하는 소득이 100만 원이면 이제 100만 원을 거의 다 소비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겠죠.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가구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핸드 투 마우스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가게는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는데 그 중에 한 40만 원은 저축을 하고 60만 원만 소비하는 가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서로 상이한 가게들이 거시경제 내에는 존재할 텐데 이런 이질성을 도입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모형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RBC라고 하는 모형으로부터 모형이 이제 많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케인지안의 플레이버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RBC가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메커니즘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격 경직성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중앙은행도 모형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름이 이제는 DSG 모형이라고 이름이 DSG 모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DSG 모형은 실제로 이렇게 뭐 막 풀어보면 결국은 여러 개의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10개의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10개의 미지수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뭐 50개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50개의 미지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고요. 지금은 그 컴퓨터가 뭐 한 2, 3초 내에 다 풀어주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뭐 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DSG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쉽지 않지. 만들어진 모형을 풀어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 수 있다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모형을 만들다 보면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했는데요.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니까 내생 변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내생 변수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들이고 모형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GDP라든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은 대체로 외생 변수입니다. 보통 내생적으로 결정이 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고용, 실업, 뭐 자본 스탁, 임금, 이자율,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중에 뭐 다 내생 변수라는 뜻은 아니고요. DSG 모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이제 하나는 노동시장인데 오늘 시간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경기 변동,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변동이 야기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존재할 텐데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만일 일을 한다면 몇 시간이나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총 노동 시간이 결정이 된다면 이제 그에 따라서 GDP가 반응하겠죠. 그래서 충격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우선 말씀드렸듯이 충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충격이 뭐 어떻게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FP 충격 생산함수의 총 요소 생산성 부문에 미치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그냥 우리가 테크놀로지 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정부 지출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의 변화도 세율 충격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 충격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금리가 인상된다든가 인하되는 형태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충격 그 다음에 마크업 설명드렸었습니다. 충격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시적인 충격과 영구적인 충격 뭐 어떻게 다르게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일시적인 충격의 경우에 G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한번 충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굉장히 템포러리하다면 랜덤 변수 제너레이트 한 거니까요.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드로우를 했을 때 이런 패턴을 갖는 거죠. 그렇죠?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이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를 갖습니다. 이 사이클의 주기가 굉장히 짧죠. 이런 식의 프리퀀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지속성을 갖는 경우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 0.9라고 하는 값이 0.9가 아니라 0이었다면 그럼 이 텀이 없어질 테니까 a는 그냥 g와 같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a라고 하는 변수가 충격 g에 영향을 받는데 a라고 하는 충격이 지난기에 실현된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 디펜드하는 경우 0.9의 값으로 디펜드하는 경우에 a라고 하는 충격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은 충격을 여기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GT는 어떤 충격이냐면 바로 이 충격을 똑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지속성을 갖는다면 0.9의 정도로 지속성을 갖는다면 조금 이런 형태, 그렇죠? 어떤 샥의 프로세스를 보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랑 되게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시경제 데이터는 이런 형태의 지속성을 갖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는 변수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에서는 TFP 샥이 대체로 이런 모습을 가져요. TFP 샥을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실제로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GDP의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랜덤 워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의 값이 0이 아니라 1의 값을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0.9 우리가 살펴봤고 0인 경우는 처음에 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1인 경우를 보통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랜덤 워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임의 보행 이런 식의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뭐 요즘은 영어식 표현 그대로 다 쓰니까요.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똑같은 충격 G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0에서 10까지 변하잖아요. 랜덤 워크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는 그 패턴을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mean reverting 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mean reverting 해요. 그러니까 mean reverting 하다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데 평균이 사실 0이거든요. 왜 0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평균이 0이어서 이렇게 지금 상승한 다음에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리 그 지속성을 갖는 이 값이 0.99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이 벗어나긴 많이 벗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mean reverting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0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랜덤 워크는 그러한 성질이 전혀 없습니다. 랜덤 워크는 mean reverting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랜덤 워크 프로세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실제로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그 거시경제 변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랜덤 워크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잘 되는 변수가 있고 또 어떤 변수들은 이렇게 지속성을 갖는 프로세스로 설명을 했을 때 잘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AR1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R 괄호하고 1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뜻인데 그냥 자기 상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A가 이 오른쪽에
전기 값으로 들어가 있으면 t-1 값으로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제 AR1이라고 하고요. 전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AR2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0.9 AT-1, 0.8에 뭐 AT-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두 개까지.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AR2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꼭 뭐 적응적 기대 문제랑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과 메커니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DSG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이제 고유한 특징들을 모형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를 해요. 명목 경직성을 넣었던 사람도 있고, 조정 비용을 넣었던 사람도 있고, 뭐 이질성을 넣었던 사람도 있고, 불안전 시장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 경직성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 모형을 변형을 하냐면, 실제로 왜 명목 경직성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이 갑자기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율을 조금 더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화폐 수량 이론이라든가 퀀터티 티오리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어떤 경직성이 없을 때 통화량의 증가율이 상승하면 그냥 물가 상승률만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에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뭔가 프릭션이 존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격 부문에서의 가격 경직성이 있다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즉각적으로 물가 상승률로 연결되지 못하고 어떤 자원 배분,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비용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TFP 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자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게 왜 문제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충격이 발생했을 때 투자가 서서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격이 거시경제에 오면 투자가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해요. 일정 기간 뒤에 이게 한 7, 8분기 정도 걸려요. 2년 뒤에 정점에 가는데 실제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에서는 충격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투자가 상승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현실과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격이 왔을 때 기업이 즉각적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씩 기다리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게 왜 그럴까? 조정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죠. 조금씩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스탠바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충격이 축적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투자를 늘리는 이렇게 이런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본 조정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질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려하는데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노동 생산성도 서로 다르고, 교육 수준도 서로 다르고,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도 다르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고 있는가, 부채가 얼마만큼인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러한 그 다양성을 실제로 이제 거시경제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반영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사실상 거시경제에 있어서 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매크로 스터디에 제가 저도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지금 저도 열심히 논문을 보고 있어요. 논문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방향인데 하나는 이질성을 많이 보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저도 이제 이질성과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로 로어 바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GLB.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래서 크게 뉴 케인지언의 트래디션을 갖는 그런 이제 스쿨에서는 주로 GLB죠. 제로 로어 바운드니까. GLB, 제로 로어 바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 클래시컬 트래디션을 갖는 학교들에서는 이제 대체로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질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둘을 통합해서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충격들이 거시경제에 이렇게 들어올 텐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충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보험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도 제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험시장,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소득 상실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비 감소를 미연에 예방해 줄 수 있는 이제 완벽한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불안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리카르디안 이퀴밸런스 디어럼이 성립하지 않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세금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 증가를 유도할 수 있겠죠. 또 이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DSG 모형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TFP 샥이 오는 경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DSG 모형이고 초기 RBC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화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노동시장만 여기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C 모형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우선 노동수요 곡선, 노동공급곡선 도출하고 노동시장 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TFP 샥이 왔을 때 노동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GDP가 감소하는 현상,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수요 곡선은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기업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기업이 동질적이라고 했을 때 한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만 보면 다른 모든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다 똑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기업은 여기서 자본 투입량은 결정하지 않고 노동 투입량만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K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L을 잘 선택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와 L을 투입하면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을 곱하면 이게 바로 기업의 수입이 되겠죠. 자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만 투입하고요. 노동의 이제 단위당 임금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대문자 W는 명목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달러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도 생산한 거에 P를 곱했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한 것이고, 레이버도 노동 투입량의 투입량 단위당 가격 W를 곱했기 때문에 다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목 변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윤 극대화 일개 조건은 이제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L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쪽을 미분하면 W만 남을 것이고요. 이쪽을 미분하면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은 얼마만큼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여기에 P가 있으니까 양변을 P로 나누어 주면 이쪽에 이제 P가 없어져서 이쪽은 노동의 한계 생산만 되고요. P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명목 임금 나누기 물가 수준 혹은 이제 재화의 단위 가격이니까 바로 실질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P를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해 낸다고 한다면, 그럼 P가 바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되겠죠. 내가 받는 임금을 전반적인 물가 수준으로 나눈 값이 바로 실질 임금, real wage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실질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 투입량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이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K도 고정이 되어 있고 A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L이 하락하면 얘가 바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노동 투입량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같은 논리로 이 전체가 같아지려면 이 전체가 하락해야 되는데 A도 주어져 있고 K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이게 감소하려면 이제 L이 늘어나야 되겠죠.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면 기업의 노동 투입량은 이윤 극대화 결과 노동 투입량은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과 노동 투입량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이 수준에서 하락하면 노동 투입량은 더 늘어나야 되고요.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투입량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일개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사실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웨이지와 리얼 웨이지와 노동 투입량 사이의 관계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실질 임금이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A와 K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L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TFP A가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게 커졌으니까 지금 임금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만 이게 늘어났으니까 나머지 텀이 A를 뺀 나머지 텀이 이제 작아지면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겠죠. 이걸 이제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L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증가할 때 TFP가 증가할 때 웨이지가 일정하다면 자 웨이지가 일정하다면 TFP가 늘어났을 때 노동 투입량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점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TFP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실질 임금이 일정할 때 만일 TFP가 늘어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FP의 증가는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K도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K나 A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은 우리가 가능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게가 뭐 가게가 여러 가게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가게마다 다 다를 거고요. 여가에 대한 선호도 다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산성도 다 다를 텐데 뭐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라마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제 인간과 같이 똑같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문제를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 숫자만큼 곱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시경제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 이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근로 시간이 이제 L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시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상 소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컨섬션 리저 초이스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근로시간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질임금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보시면 W가 늘어날 때 노동시간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비를 사실 넣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컨섬션 리저 초이스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제 소비가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의 노동 공급 곡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로축의 변수가 실질 임금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 세로축의 변수, 그다음에 이제 L이 가로축의 변수겠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이제 우상향하는 관계를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실질 임금과 대체로 소비가 비슷한 증가율을 갖습니다. 그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와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대체로 비슷해요. 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해요. 만약에 이 둘의 증가율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 L이라고 하는 값은 이 두 값의 비율일 테니까 분자가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실질 임금이 그럼 이제 L은 무한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노동 시간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어퍼 바운드가 있어요. 어느 이상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죠. 반대로 소비의 증가율이 더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분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L은 계속해서 감소해서 0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썸 포인트 노동 공급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두 변수의 이제 증가율은 실질 임금과 소비의 증가율은 이제 대체로 같다고 이제 우리가 장기에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대체로 이제 많이들 수용하는 형태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세로축에 실질 임금을 그렸고 가로축에는 뭐 고용이라고 해도 괜찮고 노동 시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노동 시장이 이제 균형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제 소비는 대체로 이제 일정하겠죠.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이 왔다가 곧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만일 뭐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를 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를 평화라 컨섬션 스무딩을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이제 소비를 웬만해서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충격이 왔을 때 소비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게 단순해지겠죠. 왜냐하면 노동 공급 곡선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격에 소비가 반응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노동시장 균형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노동시간, 그 다음에 이만큼의 이제 실질 임금이 거시경제 전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충격들 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TFP 샥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네거티브 샥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혹은 기술 수준이 퇴보하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보통 이제 뭐가 네거티브 TFP 샥이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석유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단순한 DSG 모형의 노동 시장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가지 충격,
첫 번째 네거티브 TFP 샥, 두 번째 세율 인상, 세 번째 정부 지출의 증가, 네 번째 모니터리 팔러시 샥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네거티브 TFP 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충격이 TFP에 온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생산함수를 우리가 언제 사용했었냐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생산함수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FP 샥은 노동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물론 노동 공급 곡선에도 소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FP 샥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 부문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분석이 조금 어려우니까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TFP 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공급 곡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 수요 곡선부터 생각해 보면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일 TFP 샥이 네거티브 샥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아까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와는 정반대로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최초의 균형이 A이고 네거티브 TFP 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균형이 점 B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TFP 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고용은 총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총 노동 시간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리세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다양한 경로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TFP 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을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실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TFP 샥이 나타났으니까요. 다시 한번 생산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는 A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K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별다르게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 노동시장 균형에서 고용이 총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GDP는 이제 하락하겠죠. A도 줄어들었고 일시적이지만 A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었으니까 GDP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GDP가 감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도 줄어들고요. L 그 다음에 실질 임금도 하락한 셈이 된 거예요. 실제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GDP가 감소할 때 고용도 줄어들고 실질 임금도 하락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충격이 정확히 TFP 샥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리세션 상황에서는 GDP 감소하고 고용 감소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이 세 개의 변수는 대체로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뭐냐면 TFP 샥의 경우에 GDP 떨어뜨리고 고용 떨어뜨리고 실질 임금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FP 충격이 RBC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관찰되는 경기 침체를 아주 잘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충격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은 15장 TFP 샥까지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거시경제학 잘 따라와 주시고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